여러분들 좀 젠슨 황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조차도 아마 우리 잠시 혁신을 멈추는 순간에 젠슨 황도 어려운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일본의 기업의 사례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 MK 기업가 정신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달석 회장님 모시고 신달석 회장 박수 한번 쳐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고문서 전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이종재 이투데이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종재 부회장님 논문을 쓰셨고 그 박사 논문을 우리 한국 최고의 한국 경영학회에 논문으로 제출했고 이게 사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편집부장을 하셨고 이투데이 대표이사를 하셨고 지금은 이투데이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꼭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원강의 우리 허성호 전 회장님 오셨는데 또 이 회장님께서 정말 이 MK 리더십 우리가 2011년도 우리가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실 정몽구 회장님의 가장 큰 강점은 보물 찾기예요. 굉장히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이밍을 잡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운도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타이밍이고 때하고 사람인데 사실 정몽구 회장님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인도의 그 첸나이도 가봤는데 첸나이에 그 우리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고향 식당인가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맨 처음에 현대자동차의 32명의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바로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현대급체도 들어가고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외로운 첸나이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정몽구 회장님이 첸나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실 뭐 밤에 돼지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현대급체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인도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책으로 한번 쓰다고 한 2011년도에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MK 리더십이라고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허성호 회장님께서 이 책을 또 가져오셨습니다. 이 책이 악영 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때 한 1년 정도 저희가 연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옛날부터 우리 했던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 2011년 6월 7일 날 아시아 경제신문 편집국에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우리 권상술 그 당시 세계경영연구원 교수님하고 그때 제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저도 그때 이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님도 오셨고 박상하 소설가님 오셨고 유지수 국민대경영학 교수님 계셨고 그때 이제 아시아 경제신문하고 같이 이런 걸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먼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서성 회장님 가져오셨지만 여기 이렇게 돼 MK에 대해서 MK 리더들이 MK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MK 회장님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우리 신달석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MK 회장님을 좀 인간적이고 이런 면에서 한번 한 말씀을 좀 방송을 좀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럭비공 불도자 이들이 MK를 알아? 그 아주 챌린지 임파서블 미션 허 회장이 얘기했던 거.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지금 뭐 그분의 인간성이 어떻다 그런 차차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제일
지금 걱정이라고 그럴까? 이제 우리가 원로로서 하는 거는 한 5, 6년 후에 현대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될 건가? 이게 이제 걱정이 아마 다 되실 겁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물론 원하겠지만은 지금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때 그분의 그 경영하시던 시절에 품질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뭐 제네시스가 그 JD 파워에서 뭐 시위권 밖으로 밀려나더니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래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길래 나도 반신반의 했지. 아직 확인을 내가 못 해봤지만은 밀려났대.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어린이 생각이 나는 거야. 걱정이 돼. 그래서 우리 일본도 보면 사실 일본이 그 크게 핵심하지 않고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있는 것만 계속 잘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안이한 이런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도 잘 나갔다가 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이런 분기점을 맞이했을 때 정말 절실하게 품질을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 미국에서 10-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마일, 10만 마일, 10년 품질을 보장한다.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절실한 과제를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그때 우리 허성호 회장님은 대원강업이라는 이 협력업체가 우리 이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생태계니까. 그때 그런 우리 세미나들도 많이 우리 현대기아 주관을 해서 그때 기억나는 게 품질 경영 강의하면서 어떤 분께서 품질이라는 것은 관심의 크기고 그 관심의 크기가 클수록 품질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품질을 거기다 관리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관리는 관심의 크기이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경영은 관심의 크기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몽 회장님 지금 우리 스타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질 경영의 원조시죠. 그리고 품질 경영을 정말 꾸준하게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현대 기회가 있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마 미래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품업체들은 그게 꽉 박혀 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은 과거를 해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미래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 우리 현대자동차가 가야 될 길을 또 제시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 크게 우리가 과거를 본다는 게 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과거에서 배워야지. 여기 계시는 우리 김기찬 교수님이나 또 유주수 교수님께서 여러 간 2011년도에 정몽구 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눈 책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국내 어느 그룹은 창업자라든지 그 2세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알리는 책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보고 우리도 이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떤가, 첫 출발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몽구 회장님은 현대자동차의 경영과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신장을 위해서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일군 이면에는 그분 나름대로의 기업가 정신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몽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어느 작가가 이렇게 쓰고 이런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 또 우리 박사 논문을 썼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모아서 미래의 자료로 남겨놓고자 하는 게 우리 연구의 의미 같습니다. 우리 이정재 박사님 한번 옛날에 왜 또 이 정몽구 회장님의 관심을 가지고 또 사실은 조금 수정한다고 할까요? 제가 썼던 논문 주제는 있지만, 정정 회장 정정 회장님과 연계해서.
사실 저는 회장님께서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 말씀을 주셨는데, 전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정몽구 회장님의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때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옛날 상공부 중심의 부처를 출입했었는데, 당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내건 수치가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순위가 두 자릿수이지만 세계 9위를 목표한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세계 9위를 목표,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세계 9위를 목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사실 누구도 인수하기 위해서 참 막 던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당시에 그때 G10이라고 했어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자고 엄청난 꿈을 그래서 9위를 내서 근데 지금 물론 바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네시스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세계 톱 3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정몽구 회장님의 그 리더십을 바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기업으로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사회적 가치가 아주 정말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큰 추세가 가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기업을 더욱 선대 때보다 더욱 단단하게 키운 그 배경에는 바로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손대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이나 또 정몽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과연 어디에서 이런 또 다른 그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힘이 있을까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셨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죠. 앞으로 또 이런 분들도 찾아서 더 이렇게 발굴해서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그때 기억을 사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당시 MK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MK 회장이 우리 현대자동차를 맡고 나서 품질의 이 혁명도 일어나고 디자인 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베이비에 쌓여있는 우리 MK 리더십을 연구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럭비공, 불도저 이렇게 좀 왜곡된 MK 리더십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키워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한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다, 이렇게 동적 전환 능력.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가야 될 길을 더 잘 안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직 능력, 오거니제이셔널 케이퍼빌리티. 현대자동차가 그런 방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동적 전환 능력을 이게 운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직 능력을 엔진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키워서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은 신흥국에서 트레저 헌팅, 보물찾기에 성공했다. 그래서 정 회장이 방향 관리를 잘한 것이 이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에 성공했고,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브릭스 시장은 아무도 안 갈 때 개척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이 시장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물찾기에 성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조직 능력을 키웠다. 그래서 성공한 CEO의 특징은 질적인 것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다. 품질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 외쳐야 되고, 정몽구 회장은 품질에 관해서는 티끌만큼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잔인할 정도로 품질에 절제했다. 이것이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래서 기업 발전신에서 동적 전환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온 우리 정몽구 기업가 정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우리 여기 논문을 우리 또 자동차 산업과 또 우리 정몽구 회장님에 관해서 또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자동차 산업 협동 조합을 여태까지 잘 이끌어오신 신다스 이사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저기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또 부품업체에 제가 33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부품업체랑 자동차 산업 간의 어떤 상생 공존 발전이 이렇게 동반 성장을 이렇게
없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프랙티컬한 면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근데 사실 우리 허성호 회장님은 그냥 뭐 우리 저 대원강업의 대표로서 한국에서 이상으로 우리 협력업체 전체 우리 우리 모임의 리더로서 또 역할을 해주신 게 아주 우리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협력하고 발전하는데 큰 에너지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런 1세대 저하고 2세대 브리지 역할을 혼자 다 했습니다. 큰 역할을 우리 저 신박수 회장님 우리 저 마지막으로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또 인간적인 면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이야 뭐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는 오해한 부분도 많았고 뭐 이렇게 좀 학교를 같이 다녀서 친구라면 친구고 또 부부업체를 하면서 가불관계도 있었고 한데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참 이 일반적으로 다른 이 밖에서 생각하는 그 정몽구 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이 갭이 너무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해.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이 좀 바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뭐 이렇게 오늘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김 교수가 또 앞장을 딱 써주시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여기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을 아는 MK 이렇게 사실 흔히 정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르비공과 비교한다. 이 말은 다소 부정적인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심하고 그 결정이 결국 조직의 공감대를 얻어서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의 판단이 대부분 적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하면 좋겠다. 신달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성호 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몽구 회장님의 그 품질 경영 방침이 어떠 있는지 우리가 해외 시장과 신시장을 개척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을 경영하면서 그분의 기압과 정신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발굴한다고 할까요?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 뵙지만 우리 이정대 부회장님 지금 ESG 활발히 하신다니까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예, 글쎄요. 네. 전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경제가치, 사회가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재단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 이 얘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긴 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 출발은 전 기업가 정신에 출발한다고 보고 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바로 이런 사회를 위한 뭔가의 구체적인 활동일 텐데 전 정몽 회장님의 그 리더십에서는 저희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유럽에서 어떤 성과를 크게 이룬 현대차 임직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성과를 보상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뒤에 영화나 독쳐 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여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기사화 확인한데 기사화할 수는 없었지만 이 통큰 리더십의 또 다른 그 모습이 바로 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도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잠깐 그 말씀 주신 일종의 오해 부분 등등도 함께 이런 논의 또 그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또 하나의 리더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사실 이 현대자동차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꿈으로 이렇게 사실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경영학적으로는 이걸 좀 더 과장하게 이야기, 구라뻥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라뻥 1호가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1960년도에 달나라 가겠다 이런 또 구라뻥 같은 거예요. 그다음 우리 정주행 회장님이 197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서 일하겠다 이것도 구라뻥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이 더운 나라에서 일을 할 것이며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일을 할 것이며 이걸 바꿔가지고 낮에 더우니까 밤에 일을 하고 이 비가 안 오니까 오히려 365일 일을 할 수 있고 물은 바다에서 가져오고 이런 만들어내는 게 사실 기업가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이게 꿈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줬던 이런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승전 동력과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연구가 연구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분도 한번 모셔보기도 하고. 네. 좋죠. 혹시 뭐 다른 말씀 더 보태서 좀 넣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네. 정몽구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연구하는 MK 기업가 정신 연구회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찬 교수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부장으로서 4년, 임원으로서 7년 동안 정몽구 회장님을 모셨던 지금 현재 이혼한 회장님으로부터 우리 현대자동차의 전환기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원환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도 하시고 네. 한번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31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부장 고참 때부터 임원 때까지 퇴입 때까지 정몽구 회장님을 지척에서 모신 그런 그 위치에 있었는데 99년도에 그룹의 기획조정실을 만들어서 정세영 회장님과 하고의 어떤 지분 정리에 대한 문제, 현대 기아차를 인수하고 나서 합계 통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근무를 할 때 비서실 옆자리에 저희들 기획조정실이 있었고 회장님이 그때 활동하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정세영 회장님이 오랫동안 현대차를 이끌고 계시다가 정몽구 회장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회장님이 기업을 맡으시면서 현대차 그룹을 맡으시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품질 경영이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을 그 정책 중에서 그분의 그 어떤 정신을 한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하면 통 큰 어떤 그 리더십, 통 큰 결단, 그다음 조직을 이렇게 충성심 있고 애사심 있는 조직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리더십, 이게 그분의 그 어떤 가장 중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경영처럼. 그게 우리 임파워먼트 같아요, 그죠? 임파워먼트라는 게 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뽑아내고 네. 그 사람에게 뛰게 만드는. 권한을 주고 뛰게 만들어서 뛰게 만드는, 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최근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네. 임파워먼트 가지고 저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워내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이병철 회장님도 이 임파워먼트가 삼성을 키워내는 힘이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핵심 기업가 정신 중에 우리가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게 핵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임파워먼트에 대한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이 계시고 또 한 인간을 깊이 관찰하고 그분의 행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살피시고 또 주변으로부터 서로 코릴레이션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살피시고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그 조직은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손을 보는 자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셨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되면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해서 강한 질책을 하시고 그것이 빨리 개선이 안 되면 또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4년간 그 이후에 이제 감사실에서 6년간 지척에서 모시게 됐는데 항상 그 그룹의 어떤 투명성, 개인의 업무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회사보다도 그 강한 그걸 질책을 하셨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투명성보다는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당시 저는 삼성, LG 그룹을 다니면서 그 감사실의 기능하고 우리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쪽에는 주로 투명성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거의 프로세스가 상에서 그 어떤 투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를 많이 만드셔서 그런 것들이 한 70%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잘 안 굴러가는 데 따르는 인적인 책임 이런 것을 강하게 물으시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룹이 강력하게 이렇게 투명해지고 절차가 투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당시에 뭐 인도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많고 그다음 알라바마 공장이 있고 막 이럴 때 어떻게 글로벌 공장에 대한 현황조차도 본사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상황을 다 만들어서 리얼타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서 서로 견제도 하지만 서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만들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싱가포르의 우리 리콴유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보상이 충분해야 투명한 조직 또는 윤리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조직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도 우리 감사실 직원들에게 보상의 크기가 충분하도록 하고 그래서 더 투명하고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이 경영자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감사실은 또 특별히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상당히 모범적이어야 되고 스스로가 투명하지 않으면 남을 감사한다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다는 측면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신세지지 않도록 감사실은 특별한 예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감사실은 항상 모범적으로 항상 투명하게 생활한다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경영지원본부장이 전화가 와서 뭐 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상당한 어떤 그 보너스를 주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통장을 열어보고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뭐 몇십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하셔서 그 순간에 그 회사를 위해서 그냥 몸 살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가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더 기업을 위해서 몰입하게 하고 더 큰 꿈을 가지게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해서 우리 조직의 어떻게 보면 어떤 생산성이나 조직의 헌신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한 것 이런 부분도 또 한 특징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조직을 어떻게 합리 조직은 조직을 만들고 그 R&R을 어떻게 잘 정의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사실은 기업 경영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몽구 회장님은 제가 모셨던 수많은 창업자들 중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그 리더십을 저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가는 이렇게 또 한번 바꿨어요. 역시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회 포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권한을 주고 임파워먼트 해주는 것인데 우리 정리해보면 정몽구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는 기회를 포착하는 그 트레저 헌터 그러니까 이 해외에 보물이 있을 때 그 해외 보물을 즉시에 찾아 나서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을 실제의 우리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해서 실제로 성취하도록 만들어준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트레저 헌터와 임파워먼트. 오늘은 우리 이원환 회장님으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우리 시장을 포착하는 트레저 헌팅 이 두 가지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두 개에서 제가 숏폼으로 만들어서 제가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들어온 게 79년 경력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8년 그래요? 모셨죠. 정주영 회장도 8년 모셨습니까? 그렇죠. 정주영 회장 이야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 때 지금 막판에 지금 정주영 회장님 좀 하셔야 되네. 네,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 좀. 정주영 회장. 저는 1977년도에 현대차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9년 가까이 정주영 회장님을 모시고 그 당시 이명박 사장님, 정주영 회장님 모시고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과장 중참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직접적으로 그분을 모실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건설이라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그 모기업이다 보니까 창업자의 어떤 창업 정신은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저는 원자력 쪽에서 주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최소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당시 꼭 정경장님 내려오셔서 현장을 직접 지도를 하시고, 제가 대리 시절에는 직접 회장님 앞에서 보고도 한 적이 있고, 또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뭐 금일봉을 하살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크신 생각이나 그 조직에 장악하는 능력이나 조직을 긴장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정몽구 회장님이 가장 잘 이어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스케일이 뭐 우리 저 엄청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두 배, 사막에 가서 두 배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낮에 더우니까 밤에 일하고, 비가 안 오니까 365일 일하고, 부족한 물은 바다에서 가져오고, 이런 창의적이고 큰 꿈,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정몽구 회장님도 그런 DNA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주행 회장님 8년 모시고 돌아가실 때는 제가 직접 상가에 직접 집에 가서 조문을 드리고, 하남에 가실 때까지 제가 직접 모시고, 지금도 매년 갑니다. 3월 21일은 거기 선영에 꼭 갑니다. 네네. 그날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선영이 하남에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가시면 전체 그룹 다 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직의 아이덴티티를 키워나가는 게 대단합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거 분리해서 자동차, 그다음 건설 이렇게 나누는데 건설이 항상 주력이고 모임 전체를 주도합니다. 식사부터 몽땅 다 3월 22일은 통합의 21일. 날이에요. 3월 21일은 통합의 날이네요. 전 그룹이 와서 다 주고합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의미 있습니다. 가면 그 공간 너무 잘 해놨어요. 그 사모님 계시죠. 뭐 줄줄이 정몽구 회장님도 거기 계시고, 네네. 무슨 사모님도 정몽구 회장님 사모님 거기 계시고, 그 선대 다 정몽원 회장님도 거기 계시고 다 계시고 한 자리에.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또 산실 중에 하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너무 좋고.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잘라내. 이건 연습 잘라내면 되고, 그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대리 때 그게 좀 네, 생각하니까 네. 80년 좀 되거든요. 1980년도에 제가 이호기 원자로를 치고는 원자로 분야를 지금 맡았습니다.